마이님이 생각하는 CS와 SE의 미래. 이게 그 컴퓨터 사이언스랑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얘기겠죠, 아마도? 제가 매년 강조하는 건데, 자, 여러분의 노후는 없어요. 여러분 100살까지 일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를 국민연금 대줄 것이다? 택도 없어요.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가 일해서 우리의 노후를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과연 우리가 80살, 100살 때까지 힘쓰는 일을 하는 게 나을 것이냐. 그럼 이제 진짜로 여러분 지금부터 운동 열심히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죠. 그러느니 딸깍으로 돈 벌 수 있는 컴퓨터 동네가 그나마 좀 더 오래 살아남을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때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에 100명이 앉아있다 치면 100명 중에 일단은 20대 때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되냐부터 스타트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건 내가 준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좀 챙겨두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뭐 기회가 잡혀가지고 파티원 모아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거 만들면서 살 수 있게 된다라면은 얼마든지 롱런 할 수 있는, 자녀 계획 없이도 내가 죽기 전까지 피자 시켜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직종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뭐 예를 들면 뭐 어깨가 다친다든가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퍼포먼스가 떨어지진 않는 거잖아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그렇습니다. 8명이 물어봤는데 그나마 나은 것 같다. 우리 100년 후에 생각해보면 라고 생각합니다. R&D 쪽은 동향이 어떻게 되나요? 많죠. R&D는 일단 많은데 여러분이 지금 이걸 아마 질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학원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굳이 25년도에 2호 학번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지금 시야에 두고 물어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R&D 쪽은 동향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그 대학원 이후로 가면 더 이상 예를 들면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대학원에 가면 그나마 보편적으로 더 이득을 볼 만한 뭔가가 존재한다 와 같은 건 전혀 일절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학원에 들어간다라면 그때부터는 진짜 개인 플레이를, 그러니까 남들과 쉽게 비교하기 어려운 능력치를 키우기 시작한다라고 여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뭐 컴퓨터 쪽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고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특히나 요즘은 그게 좀 이제 3차 세계대전을 촉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로 이슈화가 돼 있으니까 지금 막 우리 양쪽 나라들 서쪽 나라 동쪽 나라 이렇게 열심히 해서 지금 만들고 하고 있잖아요.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연구를 하는 게 남들한테 내가 그걸 소개를 했을 때 대학원이라고? 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그럼 뭐 연구하는 데라고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내가 그런 컴퓨터 관련한 그쪽 연구하고 있다라면 세 번째 물음을 하지를 않을 정도까지는 아마도 계속 지원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대학원생일 때는 좋아요. 남들이 이제 힘들지 하면서 막 밥도 사주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 대학원을 졸업한다고 해서 그렇게 저 봐요. 저를 지금 대학원 갔다가 지금 수업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꼭 모공관리랑 같이 본인의 개인의 능력치를 그때그때 챙겨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만 하면 그렇게 동향이랑 크게 상관없이 아마 이득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단 요거는 확실해요. 확실하다라기보다는 그게 체질인 사람이 있고 절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군대 가기 싫어서 남자친구들 군대 가기 싫어갖고 대학원 갈래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어요. 차라리 군대 갔다 오는 게 나한테 훨씬 더 이득인, 그러니까 더 많은 걸 고를 수 있는 선택일 수 있으니까 1학년 친구들은 특히나 다른 수업들을 확인해 보면서 내가 과연 이런 것들을 영어로 적혀 있는 글 같은 거 열심히 읽으면서 더 안쪽까지 내용을 살펴볼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나, 그 다음에 더 나아간다면 그런 걸 내가 살펴보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체질이냐를 한번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수업 내용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막 개시잘데기 없는 얘기나 하고 있네라고 여러분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수업에서 요거랑 저거는 살짝 달라요와 같이 소개를 했을 때 본인이 직접 키보드로 쳐보면서 어이 그러네 다르네 하면서 약간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친구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순간순간을 토대로 나 자신의 성격이 어느 쪽에서 내가 지금 즐거움을 생산하고 다니는 그런 성격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은 컴퓨터 동네는 여러분이 진짜로 내가 적성에 맞다,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생각한다라면 그렇게까지 돈 걱정을 해가면서 대학원 생활을 하지는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정도까지는 지금 체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영어 잘하면 미국 가면 되는 거잖아요. 등등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파이썬을 배워야 하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한 친구가 있어요. 저도 한때는 8년 전 정도까지는 굳이 처음에 파이썬을 할 필요가 있나? 그냥 C 수업이 있을 테니까 보통은 그것만 해도 지금 힘들어 뒤질 텐데 왜 굳이 이런 이상한 프로그래밍 언어까지 새로 도입을 해서 그 얼마 없는 1학년 커리큘럼 3학 좀 쪼개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나라는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제가 파이썬 수업을 몇 년 하고 보니까 뭐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시점에 C를 붙잡고 시작할 때 내가 한 학기 동안 손댈 수 있는 거랑 파이썬을 붙잡고 손댈 수 있는 거의 범주가 다를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C로 스타트한다 칩시다. 여러분은 죽었다 깨나도 1년 안에 C로 GUI 프로그램 못 만들어요. 개택도 없습니다 진짜. 아니 물론 GPT 딸깍하면 될 수 있을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문장, 내가 원하는 수식을 적는 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런데 파이썬은 그나마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파이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C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에 비하면 진짜로 적어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스캔F 써봤잖아요. 앰퍼샌드 연산자 적어봤죠. 그 AND 기호. 그거 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 앰퍼샌드 넘버 하면은 그게 지금 몇 번지에 있냐 막 그런 거 나온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반대되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손에 456번지가 있다 칩시다. 그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메모리 456번지에 있는 인트 값 들고 오고 싶어 하고 싶을 때 적는 연산자가 또 있어요. 아마 기말 시즌에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우리 파이썬 동네에서는 id 괄호 닫고가 있었잖아요. 인트 값 3이 메모리 위에 몇 번지에 있냐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파이썬 프로그래머는 죽었다 깨나도 그 반대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내 임의의 위치 지금 700번지에 뭐가 있는지 내가 들고 와서 쓰고 싶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게 불가능하도록 막혀 있어요. 모든 거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골라주는 대로만 써야 되는 게 파이썬 동네입니다. 그래서 느릴 수밖에 없고 등등인데 대신에 못한다라는 거는 알 바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에 대해서 파이썬은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진짜로 내가 지금 당장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꺽쇠를 작다를 해야 되냐 크다를 해야 되냐 크거나 같다를 해야 되냐 라든가 지금 여기서 1을 빼서 담아야 되냐 1 더해서 담아야 되냐라든가 와 같은 것들에 집중해서 수식을 적고 문장을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수식을 언제 계산할 거냐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그런 수식을 예를 들면 1초에 한 번씩 계산하게 만들 수 있고 또는 사용자가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만 계산하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분기 또는 반복을 밀어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지금 6학점 듣는 거잖아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1학기 그렇게 가져갈 때 이제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상응하는 아마 상대적인 그러니까 그런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분명히 존재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파이썬 배워야 하는가? 일단은 제 답변은 그 정도로 해두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지금 미적 듣고 있는데 미적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미적 왜 배워야 됩니까? 사실 잘 모르겠잖아요. 컴퓨터쟁이들 미적 못 써요. 이과생 중에 수학 못하는 사람들이 컴퓨터과 들어가는 겁니다. 수학 잘하면 기계과 갔겠죠. 그죠? 의대 갔겠죠.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왜 미적 배우냐라 얘기한다면 그런 걸 들어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미적을 듣는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미적 시험 잘 봤습니까? 보통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파이썬도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사실은 뭐 나중에 미래에 내가 필요하다면 또 회사에서 파이썬 쓴다 그러면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적기 위해서 공부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른 가치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그런 우리 수업 내지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더 시간을 내가 투자를 해서 접할 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으로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인생에 그런 거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이 잘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과 복전이 개발자에게 도움 될까요? 아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걸 복수 전공을 하거나 그쪽 전공 수업을 듣는 게 확실히 나의 견문을 넓히는 데에는 도움을 줄 겁니다.
근데 그런 견문을 넓혀둔 게 우리 회사에서 회사일 할 때 도움이 될 거냐, 우리 대학원에서 새로운 논문을 쓸 때 도움이 될 거냐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복전이 가치가 없냐고 물어보면 그건 또 아니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좀 더 근본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대학원에 들어간다면 그때는 좀 수학적인 베이스를 깔아놓고 가는 게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도움을 주기는 하겠죠. 개발자 입장에서 수학을 최대한 챙겨두는 거의 장점은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코드를 짜놓고 F5를 누르는 횟수를 줄인다는, 이게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짜놓고 내 그거를 납득을 할 수 없다면 직접 돌려봐야 되는 거잖아요.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예방하는 데 분명히 도움을 줄 겁니다. 그런 느낌이고, 그렇다고 진짜로 복수 전공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차, 수학과에서 다루는 수학은 여러분 초중고 수학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간에 그런 느낌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 어떻게 해야 잘하냐라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누가 그걸 적었을까요? 1학년이 적었을 것 같진 않은데. C++ 우리 학교에서 합니까? 수업에서 나와요? 저도 지금 C++ 수업을 이번 학기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C++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수업 내용을 잘 납득하시면 됩니다. 1교시 내용. 일단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C로 짰어요. C++가 아니라 C로 짰습니다. 일단 지금 방금 질문으로 나왔던 C 더하기라는 친구도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우리 막 600명 톡방 오픈 톡방에도 자주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C 더하기라는 친구가 새로 생겼고 80년대에 새로 생겼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지금 매 3년마다 새로운 기능들 막 추가되고 하면서 점점 새를 불려가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가장 힙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새로운 기능 추가할 때 근본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표준을 정하는 그런 동네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거를 지금 1, 2학년 시점에 공부를 해두고 넘어가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저거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건 어차피 20년 안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깔끔하게 포기하시되 저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매 3년마다 어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이유를 달아놨어요. 영어로 적어두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이유들 구경해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래밍 동네에 대한 시야를 조금 정밀하게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거 3년 전 버전이 약간 부적절하거나 아니면 정교하지 않다라고 느꼈던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구나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걔네들은 우리가 지금 시점에 아무리 열심히 수업자료 구경하고 유튜브 조회수 올린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서 꺼낼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의 이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무임승차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만으로도 아마 지금 공부를 하실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내 롤 티어는 실버 딸이지만 보잖아요. 챔피언스 뭐 그런 거. 그 경기 본다고 뱁새가 황새 따라가고 앉았네 이렇게 나한테 욕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저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받아들여 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반도체 연구 쪽으로 가려면 전과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요거 먼저 말씀드리면 요즘 반도체 양자역학을 씁니다. 여러분 몇 나노 공정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몇 나노입니까 요즘? 일단 한 자릿수로 들어갔잖아요. 7나노, 5나노 공정 막 그런 거 얘기하는데 그 5나노가 뭘 의미하는 거냐? 걔가 지금 모래알 하나가 5나노라는 게 아니에요. 그 모래알을 깎아가지고 만든, 예를 들면 우리 메모리 0, 1 같은 거 하나 담을 수 있는 그런 거라 칩시다. 그런 소자라고 부르죠. 가장 작은 유닛이라고 부를 만한 거. 그거 한 덩어리가 5나노란 얘기예요. 그러면 걔네들을 엮는 전선이라든가, 물론 전선도 이제는 2D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옛날 막 기판 같은 거 막 그렇게 녹색 기판 막 그런 거 쓰지 않아요. 요즘 이제 전선 같은 거 다 이제 3D로 배치하고 있고 그 전선 사이에 한 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전자를 이제 숫자를 새길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전자들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기는 해요. 전자들은 그냥 그 근처에서 조금씩 바로 옆 칸으로 이동했다가 살짝 모여 있다가 다시 이제 풀려가지고 원래 칸으로 돌아간다던가와 같은 느낌으로 걔네들은 동작하는 거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런 전자들을 개수로 세기 시작했고 걔네들이 앉을 수 있는 구멍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분명히 한계가 갔으면
한 자리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가까운 자리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슈레딩거의 전공이 돼갖고 이제 막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반도체 연구 쪽으로 가려면 전과를 하진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과 쪽을 아마 신경 써 두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학부 전자기학, 전자장, 막 맥스웰 방정식 그런 걸로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커버할 수 없는, 솔직히 말하면 인간이 더 이상 A랑 B 두 가지 모델이 있을 때 A가 반드시 우월하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벗어났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직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대한민국 동네에서 반도체 분야하면 보통은 이제 메모리 분야랑 그렇지 않은 분야, 비메모리 분야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눠서 사람들이 논의를 하는 편입니다. 메모리 쪽은 이제 매년 등장하죠. 이제 갈 때까지 갔다. 그쪽은 이제 소형화하면 되는 거라면 SD 카드 크기를 키우지 않잖아요. 내용물 하나하나의 사이즈를 줄여가면서 이제 옛날에 요 조그만 SD 카드 안에 16MB 들어갔었다라면 지금은 막 1TB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소자 하나하나의 크기가 이제 뭐 몇억 배 막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는 전자들이 이제 막 지들끼리 터널 파고 막 순간 이동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줄이긴 어렵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분야고, 그렇지 않은 쪽,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예상 외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요즘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 전부 다 반도체입니다. 전자식 카메라예요 쉽게 말하면. 그쪽도 비슷한 느낌으로 실전으로 가면 지금 꽤나 많은 난관에 처하게 될 거고, 그럴 때 이제 우리를 구원할 만한 게 그나마 전자 쪽 지식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전과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저쪽을 희망한다라면 어느 정도는 그쪽 과목을 들어두는 게,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 미적을 일단 A뿔은 당연스럽게 받아야 된다라는 거. 아마도 우리도 공대가 있을 거고 공업수학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런 공학수학 내지 공업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을 거거든요. 컴퓨터과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수강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거 F를 안 받는다 라면 가실 수 있어요. 어쩌면 반도체 연구 쪽으로. 근데 그렇지 않다? 깔끔하게 포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 포기했어요. 프로그래밍은 재능의 영역인가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선천이냐 후천이냐 프로그래밍에 영향을 주는 능력치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프로그래밍에 대한 재능 태어날 때 결정될까요? 제가 이거 누누이 강조하지만 미적 점수는 태어날 때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프로그래밍은 과연 그럴 것이냐? 그래요. 각자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르겠죠. 막 이제 어르신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좀만 더 해봐라. 열심히 하면 언젠가 보상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회유하거나 우리 학원에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한다라든가 할 겁니다.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자, 일단 조금 시야를 좁혀봅시다. 프로그래밍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시간을 때려박으면 때려박을수록 더 잘하게 될 거예요. 그거는 아마도 확실할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피아노라든가 수영이라든가 운전이라든가 랑 비슷한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운전하는 것보다 프로그래밍 하는 게 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내가 강렬한 운전자가 될 거냐를 희망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면허 따는 게 목표다. 우리 수업 A뿔 받는 게 더 힘들겠어요? 아니면 일정보통 면허 따는 게 더 힘들겠어요? 면허 따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럼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재능이 있는 사람이냐? 라 물어보면 그건 확실히 아닙니다. 프로그래밍으로 돈 벌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그만한 합당한 가치를 지금 지불받고 있는 것이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살짝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건 확실히 재능의 영역 내지는 선천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과제 넘버2, 넘버3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F5 눌렀을 때 제출 가능 느낌표 뜨면 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제출 가능 느낌표가 딱 떴을 때 여러분이 처음으로 든 감정이, 예를 들면 아이 더러운 거 드디어 해냈네, 얼른 제출하고 그냥 놀러 가야지 와 같은 식으로 느꼈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오 드디어 이러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자랑을 한다라든가 카톡에 이제 에브리타임에 올린다라든가 그런 친구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내가 직접 키보드를 침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 그걸 생산해낼 수 있는 성격이다라면 그러면 프로그래밍에 적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방구석에서 혼자 키보드 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사실 누가 들어오지 않기를 희망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는 내가 보충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항상 단 거 막 커피 마시면서 그렇게 당분 보충으로 행복을 해결한다라면 저같이 저 지금 0.1톤이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채점하느라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중간중간 내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숫자가 계산 결과 값으로 나오는구나. 인터랙티브에서 엔터 칠 때라든가 아니면 F5 눌렀을 때 나 지금 내 GUI 프로그램 내 캐릭터 오른쪽으로 걸어가도록 코드 짜봤는데 왜 왼쪽으로 가는 거지? 하다가 살짝 고쳤더니 오른쪽으로 다시 정상적으로 이동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이 스스로 즐거움을 얻어낼 수 있다면 내 뇌가 그런 데에서 행복이라는 거를 갈취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성격이라면 프로그래밍을 방구석에서 혼자 키보드로 해도 충분히 100살, 200살까지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 돈까지 나온다? 완전 개꿀인 개이득인 거잖아요. 그런 느낌의 성격을 가진 친구다라 말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재능의 영역 내지는 개인의 개성의 영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인공지능과 4학년 졸업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성격이 바뀌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어떤 교수님도 여러분의 성격을 바꾸려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성격이 뭐냐에 따라 여러분의 워라밸이 커트라인이 결정된다라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동네에서는 그 커트라인을 남이 나한테 박수를 쳐주는 걸 가지고는 채울 수가 없는 동네 중에 하나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키보드 친다고 셀러브리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요즘은 이제 1인 미디어니 막 해서 브이로그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코딩 브이로그 이렇게 해서 올리면 구독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쌓을 수도 있기는 할 텐데 그거는 그거의 별개 얘기고 그걸 이제 매일같이 할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딱 잘라서 설명한다라면 프로그래밍 재능의 영역이냐? 전 맞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과제 넘버2, 과제 넘버3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라면 아마도 높은 확률로 그런 즐거움을 다음번에도 누리고 다음번에도 누리기 위해 남들보다 조금은 더 오랫동안 내가 컴퓨터 앞에서 자리 붙잡고 앉아갖고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내가 지금 프로그래밍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냐를 결정하고 싶다. 나 스스로를 판단하고 싶다. 잣대를 내리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 성격 측면에서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남이 인정을 해줘야 뿌듯함을 느끼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면 그러면 집에서 혼자 하는 그런 업무보다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뭔가 어필을 한다라든가 그죠? 뭐 정치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쪽으로 내가 능력치를 지금이라도 쌓기 시작해서 그런 쪽으로 두각을 내보기 위해 노력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MBTI 있잖아요. 그 이제 I랑 E랑 있잖아요. 그죠? 외향적인 친구, 내향적인 친구 있다고 치면 컴퓨터 동네는 보통 I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나랑 똑같은 회사에 앉아 있다라든가 등등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의 결과물을 판단을 한다라든가 할 겁니다. 학교 수업만으로 개발자 가능한가요? 일단은 자, 우리는 개발자과가 아니잖아요. 지금 미분적 분학 배우고 있고 그다음에 뭐 선영대수님 뭐 그런 행렬 같은 거 다루는 거 아마 1학년 2학기 때 아마 배울 것 같고 등등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수업만으로 개발자 가능하냐?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인공지능학과 이런 학과가 아닌 진짜 뭐 예를 들면 컴퓨터학과,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학과 막 이런 과라 하더라도 학교 수업만으로 개발자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600명 톡방에서 마침 설문한 적 있잖아요. 내가 1, 2학년 때 평균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공부했냐? 여러분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일주일에 3시간 내지 6시간 그 다음에 정신 나간 사람들 막 96시간 이런 식으로 적어두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이 지금 내가 원하는 뭔가가 있다 할 때 뭔가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생겼을 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 마치 운동을 한다라든가 산책을 한다라든가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키보드 붙잡고 앉아갖고 나만의 파이썬 문장 수식을 적는 거에 조금 습관화를 해 두실 필요는 분명 있을 겁니다. 수업 시간 이외에 다른 시간을 투자를 해야 그나마 그 재능이 있는 자들 그다음에 12년 전부터 파이썬을 해온 자들을 어깨를 견주는 게 가능할 거예요. 일단 그 정도로만 먼저 말씀드려 둘게요. 학교 수업만으로 개발자 가능하냐?
이건 사실 다른 학과도 다 똑같을 거예요. 학교 수업만으로 의사가 됩니까? 그 친구들도 우리랑 똑같이 한 학기에 20학점, 뭐 25학점 막 그런 식으로 듣는다 치면 일주일에 25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의사 선생님으로 앉아 있을 때 그런 사람이길 바랍니까? 아니면은 집에서 과제 같은 거 하느라 일주일에 막 50시간, 90시간, 100시간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걸 바랍니까? 라 질문하면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체능은 더 심각할 거고요.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지금 살짝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과, 다른 학교 전부 다 마찬가지다라 생각을 해주세요. 학교 수업에서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집에서 아마 죽었다 깨나도 안 하거나 못할 것 같은 것들을 학교 수업에서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걸 학교 수업에서 다루면 그거야말로 등록금이 가치를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집에서 얼마든지 다른 거를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원래는 내가 집에서 하지 못할 만한 거였다가 어떤 수업 내용을 들으면서 그럼 이것도 아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새로 길이 열리는 그런 선택지들도 분명 매주 하나씩 생길 겁니다. 그런 거를 골라가지고 진행하는 건 학교에서는 강요를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선택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고, 당연히 회사라든가 그런 데서는 그런 선택을 평소에 해온 사람들이 당연히 회사 안에서도 그런 선택을 해가면서 회사 일을 할 테니까 더 선호를 해서 선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갭을 채우는 거는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우리의 등록금은 너무 작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학교 수업만으로 개발자 가능하냐? 그래서 얘는 조금 애매해서 본인이 개발자라 자칭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유명한 회사들에 내가 들어갈 수 있냐를 질문하면 택도 없다라는 거. 그런 여러분이 지금 MIT에 들어가 있어도 택도 없다라는 거. 스탠포드 MIT 졸업한다고 해서 그런 데서 모셔간다라든가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대학원 필수인가요? AI 학과랑 데이터 사이언스 중 뭐 선택할까요? 이 둘을 종합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학기에 학부로 합체가 됐잖아요. 학과랑 학부의 차이점은 학부는 여러분이 안에서 동일한 학부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고를 수 있는, 졸업까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좀 더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 경우를 뜻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반드시 골라야 되는, 예를 들면 AA 학부, BB 전공, CC 전공과 같이 무조건 골라야 되는 학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스타일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외간 남자니까요. 그렇긴 한데 뭐 선택할까요를 먼저 답변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본인이 1, 2학년 수업 들어보고 더 내가 마지막에 엔터키 쳤을 때 즐거움을 느꼈던 쪽을 고르는 게 아마 더 낫지 않을까 정도로 저는 일단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양쪽 학과 공히 대학원이 필수냐라 질문한다면 아닙니다. 애초에 그럴 정도로 대학원 정원이 넉넉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전부 다 대학원이 필수다 라면 여러분은 이렇게 많이 뽑는 게 무책임한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 대학원에 갔다 와야지 1인분을 할 수 있는데 대학원에는 끼케야 30명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 지금 몇 명이 앉아 있습니까? 100명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럼 70명은 어떡하라는 겁니까? 심지어 다른 학교에서 우리 학교 대학원에 올 수도 있고 여러분도 다른 학교 대학원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체 우리랑 관련 있는 비슷한 학과 학부생 수랑 대학원생 수를 비교하면 진짜로 20%도 안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그 20% 안에 들어가는 게 필수다라고 하면 그건 너무 잔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필수다라는 걸 교수님들이 다 알고 있다라면 그러면 진짜로 무책임한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80명은 반드시 좌절을 겪을 거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20명을 뽑는 게 아니라 100명을 뽑았다라면요. 근데 교수님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인 것 같진 않잖아요. 따라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아마도 대학원이 필수이진 않을 거다라는 결론에 여러분이 도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요. 우리 지금 600명 톡방에 현직자로 일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대학원생이 오히려 더 적은 편이에요. 지금 실제로 돈 버는 사람들 중에. 물론 그 친구들은 진짜로 1, 2학년 시절에 일주일에 40시간 넘게 때려 박았던 친구들이긴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대학원 필수냐라 질문한다면 얘는 확실히 아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어요. 거꾸로
내가 지금 일주일에 3시간 수업만 듣고 있으면서 4학년 때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 가면 모든 능력치가 다 다시 복구되는 거냐? 라는 희망적인 질문을 하는 거라면 그건 절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대학원 가서 더 열심히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대학원에 가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의 갈 길은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결국 키보드 치는 건 여러분의 손가락이지 여러분의 학력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학원은 제 개인적인 추천사항은 대학원은 그쪽이 맞다라고 본인이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만 도전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생을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전공이 컴 전공으로 옮기 어떻게? 그러니까 전과 얘기잖아요. 이거는 전과 내지 편입과 관련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우리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교도 지금 편입생들이 아마 몇 명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학기 초에 살짝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은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뭐 다른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요즘 뭐 인터넷 뭐 예를 들면 뭐 네이버 같은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그런 거 다 컴퓨터로 어쩌지해서 만드는 그런 애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는 여기가 관심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좀 수요 대폭발인 상태입니다.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수보다 실제로 들어오는 사람 수가 엄청나게 적어요.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서류가 맨 위에 영등으로 올라오게 만들 것이냐를 질문을 한다면 보통은 일단은 제일 줄 세우기 쉬운 게 결국은 숫자잖아요. 능력치잖아요. 여러분의 평점을 4점 얼마로 가져가는 게 아마도 일단은 내 서류가 휴지통으로 처박히지 않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일 거예요. 이거는 조금 슬프게도 그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얼마나 강력한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냐에 대한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수 있을 법한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엑셀로 표를 세우고 줄 세우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편한 게 자, 이름 가나다 순으로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죠? 자, 이름에 대한 비교는 6가지 능력치 비교가 다 끝난 다음에 해야지 인도적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보통 평점을 비교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4점대 내지는 4.2 이상을 들고 가야지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다른 학교도 비슷한 느낌일 겁니다. 그 다음에는 보통은 면접을 보셨던 걸로 기억해요. 우리 학교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면접관까지는 아니지만 그 행사를 참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보통은 개인별로 면접을 해서 교수님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십니다. 3명 뽑는다라면 일단은 한 15명 정도, 5배수 정도로 뽑아놓은 다음에 면접으로 3명을 고른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인의 인성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평점을 높게 가져가시는 거. 그래서 서류 컷을 통과하는 거를 냉정하게 보면 1차적인 목표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과를 선택해서 입학하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반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라 볼 수 있겠죠. 인공지능 교환학생 가는 거 비추하시나요? 제가 교환학생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교환학생이 오는 걸 본 적조차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도 여기 바글바글하게 앉아 있는데 뭐 다른 나라에서 교환학생으로 오는 사람을 여기서 뽑는다? 그리고 그런 한 명 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 과 한 명 자리를 비운다? 라면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다른 학교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을 받는다라는 건 냉정하게 말하면 그럴 여유가 있는 수업들에서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두고 그래서 개인의 선택일 것 같아요. 그게 인공지능 관련한 거냐, 프로그래밍 관련한 거냐, 아니면 예를 들면 문학, 뭐 인문학, 뭐 국문학이랑 관련이 있는 거냐랑은 조금 별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국문, 영문, 불문 막 이런 문화랑 관련된 쪽이라면 어쩌면 교환학생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현지에 가서 수업을 듣는다 그런 느낌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근데 인공지능 하기 위해서 미국을 간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다들 인터넷에 올리시잖아요. 요즘은 컴퓨터쟁이들은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전공 관련한 얘기를 더 잘 들을 수 있냐? 근데 그건 나쁘게 말하면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못 가르친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죠.
영어 능력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완전 개 중요하죠. 자, 여러분 GPT 열심히 쓰고 있잖아요. GPT한테 한국말로 물어볼 때랑 영어로 물어볼 때랑 답변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나마 우리 수업에서는 지금 중요한 굵은 글씨 단어들에 대한 영어 표현을 지금 그래도 짚어놓고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수식과 수식문의 차이를 알려줘 마침표 찍는 거랑 show me 뭐 difference between expression and expression statement 마침표 찍는 거랑 답변의 퀄리티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계들조차도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내 구글 검색할 때 한국말로 검색하면 한국말로 적어둔 내용들만 보게 될 거예요. 자, 단적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유튜버라고 칩시다. 인플루언서예요. 뭐 인스타라든가 그런 틱톡이라든가 다 괜찮습니다. 내가 이거 완전 찍어서 올리기만 하면 완전 개 대박 날 것 같은 컨텐츠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걸 내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올리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따봉을 받고 광고 수익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선택지가 2개 있다고 칩시다. 그걸 한국어로 찍는 거랑 영어로 찍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고르시겠습니까? 시간은 조금밖에 없어서 내가 지금 다음 과제를 해야 돼서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찍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무조건 영어 버전으로 할 거예요. 왜냐? 조회수의 차원이 다르니까요. 한국말로 아무리 열심히 말해봤자 그 막 있잖아요. 유튜브 영상들 보면 100만 명 찍었다라고 막 별표 붙이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셀프 훈장 달고 그러잖아요. 썸네일에다가. 근데 영어 버전 보세요. 막 조회수 4,800만 막 이러고 있습니다. 조회수 3억 회 막 이럽니다. 인플루언서들 올려놓은 거 보면. 그러면 여러분 월급이 몇백 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광고 수익이. 그러면 내가 지금 시간이 촉박해요. 딴 일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컨텐츠를 하나밖에 못 올리는 상황이에요. 그게 블로그든 유튜브 영상이든 틱톡이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아마도 영어로 적는다라는 걸 고를 거예요. 그게 나한테 기대값이 가장 높을 거니까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다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영어 버전과 한국어 버전을 둘 다 올려두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면 본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랑 전혀 상관없이 영어로 인터넷에다 게시를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들한테서 내가 돈을 받아온다라든가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라든가 할 테니까요. 특히나 컴퓨터 동네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한글 배우는 그런 동네라면 얘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파이썬이라든가 등등 배우는 수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마치 내가 파이썬으로 코드 치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영어로 직접 검색을 한다라든가 GPT한테 물어본다라든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나중에 내 멋들어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표할 때라든가 그런 상황에서는 제한적으로 나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걸 파이썬 코드로 표현해서 오픈소스 같은 식으로 올리는 식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나의 이득을 포기하고 올리는 거니까 나의 패를 까는 거니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영어로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해두는 게 좋아요. 물건 사는 것보다는 쉬울 겁니다. 최소한 어휘 측면에서는 미리 준비를 해두기만 하니까요. 아무튼 그 정도로 중요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회수가 몇천 배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의 영상의 조회수가. 그게 다 돈으로 직결되는 거라 생각해 주세요. 인지과 대사과 차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교수님이 다르고 등등과 같은 뻔한 얘기밖에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얘에 대해서는 저 말고 저는 외간 남자니까 저 말고 여러분 진짜 교수님들, 트루 교수님들께 한번 제가 지금 이제 예를 들면 2학년, 3학년 때 전공을 골라야 되는데 제가 이런 상황인데 둘 중에 어느 쪽을 제가 트랙을 타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까? 라고 직접 한번 여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논의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는 둘 다 가능한 상태라는 거. 종강 후 프로그래밍 공부하는 법. 일단 우리가 프로젝트 진행할 거잖아요. 나만의 GUI 프로그램 하나 만들 겁니다. 일단 거기에 먼저 집중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종강 이후를 걱정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얘는 조금 미래에 대한 내용으로 놔두고 일단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우리 16주차 대충 마감한다 치면
종강할 때까지는 일단 나만의 주제 하나를 잡고 그거를 한 달 동안 진득하게 붙잡아 본다라는 거를 일단은 가까운 목표를 잡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시험 기말고사를 안 보니까 의미 관점에선 이미 종강을 맞이했다라 생각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랑 비슷한 느낌으로 집에서 한 번 더 방학 때 해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GUI 프로그램 만드는 그 작업을. 그래서 일단은 요 종강 후 프로그래밍 공부하는 법에 대한 한 가지 선택지를 우리 수업 시간에서 지금 다루기 시작할 거다라고 납득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전 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왜 대학원을 끔찍하게 여기시는지 궁금해요. 당사자니까요. 그죠? 자, 여러분 막 그 있잖아요.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허리 아프다 막 하시죠. 천천히 가자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아기 때는 뭐 몰라가지고 할머니 왜 이렇게 천천히 와 이런 식으로 타박 면박을 준다라든가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10년 정도만 지나면 여러분의 이동 속도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나랑 속도를 맞추기 위해 엄청난 애정을 쏟고 계셨구나라는 걸 여러분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걸 체감하기 위해 지금 허리가 굳이 아플 필요가 있을까요? 내 허리를 주먹으로 한 대 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자, 사필규정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엔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언제나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마치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게 돼 있을 겁니다. 그걸 순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에 가고 싶다라면 그런 것들에서 즐거움을 내가 누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대학원 갈 수 있는 거죠.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했는데 집에 그렇게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산 적이 있는 친구들일수록 그런 예를 들면 뭐 관절 건강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남들보다 더 빠른 시간대에 내가 접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 주변 가족 친지들 중에 대학원생이 있었나 없었나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 사람들이 과연 행복한 20대를 보냈었나 30대를 보냈었나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만큼 끔찍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느끼는 감정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여러분 때리거나 하지 않아요. 돈 내라거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막 예를 들면 밤 11시에 퇴근하는 걸 기뻐하면서 살 만큼의 가치가 있는 활동인가에 대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걸 안 생기게 하는 건 그 지도 교수님의 역량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행복하게 다녔거든요. 저는 제가 출근하는 걸 진짜로 싫어했어요. 아침에 막 일어나서 전철 타고 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출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출근의 원인에 해당하는 걸 파괴를 했습니다. 출근을 왜 하냐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퇴근을 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출근을 하기 싫어서 퇴근을 하지 않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냥 일을 하다가 아이고 오늘은 못하겠다 하면 때려치고 알트 F4 하고 옆에 퍼즐 넣어서 자고 일어나서 또 다음 작업 새벽에 이어서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머리가 이 모양이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도 그런 식의 선택을 스스로 즉 교수님이 시켜서 집에 가지 마라 해서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에 전혀 가책이라든가 손해본다라는 마인드라든가 가 들지 않는다라면 대학원이 나름 여러분한테 좀 더 인텐스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대학원에 갔는데도 나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라든가 대학원에 갔더니 내가 너무 많이 달라지는 걸 요구하는 것 같다라든가 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둘 다 내 기분이가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졸업만 하고 날라야지 막 같은 생각을 가지고 졸업 논문을 쓴다거나 할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가 워낙 자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귀납적으로 대학원 가지 마라라고 마치 덕담하듯이 그 있잖아요. 막 뭐 무단횡단 하지 마라라든가 그런 급으로 사람들이 밈이 돼서 언급을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거 좋아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도 되는 거고 그러면 남들과 다른 인생을 다시금 선택해서 능동적으로 선택해서 살기 시작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석사의 길이란 대체 어떤 것입니까?가 무려 가장 많은 비율인데 11명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부터 지금 걱정이에요. 뭘 물어본 겁니까 지금? 석사의 길이란
웨이 오브 마스터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이거를 막 읽고도 밑에 보니까 대학원 얘기 몇 배 들어있는 것 같긴 하던데 일단 뭐 여러 루트 중에 하나죠. 뭐 그죠? 일단 저는 석사는 졸업을 했으니까 석사의 길은 지금 다 걸은 입장이긴 한데 이거는 그걸까? 뭐 왜 이걸 왜 어떻게 적었고 11명이 왜 이걸 동의를 했나를 제가 진짜로 며칠 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대학원에 가야지 저런 놈이 될 수 있는 거냐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두 가지예요. 대학원 가지 않아도 잘난 사람들 세고 셌습니다. 둘째로 대학원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얼건한 사람들도 세고 셌습니다. 따라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겠지만 그게 대학원에 입학한다고 모든 게 다 보장된다. 내 능력치가 무조건 플러스만 된다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분이 그냥 고를 수 있는 여러 선택지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우리 학교 우리 과에 입학하는 거 골랐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최소한 여러분이 골라서 가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나는 지금 능동적인 선택을 해가면서 지금 내 인생을 여러 가능성들 중에 하나를 지금 골라가면서 인생을 살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들 중에 여러분이 지금은 골라도 크게 누가 되지 않는 선택지가 대학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나이 120살이 돼서 석사의 길을 가고 싶은데 버킷리스트야. 이러면 남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120살이 아니라 20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학원 간다를 골라도 남들이 그렇게 막 특이하다, 튀는 사람이다라 생각을 안 할 겁니다. 딱 그 정도까지예요. 일단 이 정도까지 먼저 말씀드리고 뒤에 있는 후속 내용에서 좀 더 답변을 해볼게요. 앞으로 뭐 해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하네요. 그 막 안 좋은 얘기 막 나오잖아요. 매스미디어에서 뭐 취업률이 뭐 곤두박질 친다, 뭐 집에서 쉬는 거를 당했다와 같은 느낌으로 통계청 조사가 나왔다라는 뭐 그런 뉴스를 제가 구경해 본 적이 있는데 옛날도 똑같습니다. 사실 뭐 옛날에도 집에서 노는 백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사람들 세고 셌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 다음에 지금도 뭐 우리는 지금 나는 저 잡을 고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지금 일하고 있는 그런 자리들이 몇 개가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많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없으면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그런 스케일로 지금 사회는 여전히 우리가 한숨을 쉬든 말든 굴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지금이 2025년이잖아요. 300년 전이랑 비교를 해봅시다. 1725년에 이 조선 땅에서 태어난 거랑 2025년에 지금 그래요. 20살이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2000년대에 태어난 거랑 1700년대에 태어난 거랑 생각해보면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이걸로 막막하게 느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럴 겨를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시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서민이라고 말할 법한 일반적인 양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집이 방앗간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나도 어렸을 때 뭐 방앗간 옆에서 자라고 뭐 닭들 내쫓으면서 자라고 하다가 나도 이제 20살 되고 약관이 되면 이제 부모님 이제 가실 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이제 방앗간을 어떻게 돌려고 막 풍차 돌리고 물레방아 돌리고 하는 거를 이제 배워가면서 부모님 하시던 그거 그대로 하다가 나도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막막하지 않았던 이유는 선택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현대인이 지금 뭔가 복잡함을 느끼고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고를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게임 같은 거 생각해봐요.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 같은 거 생각해봐요. 아주 힘들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직업 뭐 할 거냐. 아예 그거를 내가 난 무조건 도적 아니면 안 할 거임. 이러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질 건데 여러분의 목표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전체 서버 랭킹을 상위권에 차지하고 싶다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메이플 스토리를 깔았다라면 이제 여러분은 그 내 캐릭터 이름 정하기 전부터 약 한 달 동안 수많은 온라인 사이트를 뒤져가지고 공략법이라든가 직업별 특성이라든가 얼마나 현질을 해야 될 것이냐라든가 등등을 다 파악하고 게임을 마치 직업 같은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몇몇 친구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운이 좋아가지고 랭킹 상위에 올라간 사람 많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대충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랑 동일한 나이 또래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하다라든가 하시는 분도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수업 듣고 있는 우리 학교, 우리 과 정도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한민국 전체 20대 안에서 놓고 본다라면 우리는 상당히 유리한 포지션에 지금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약간은 안심을 해두셔도 좋습니다. 내가 고를 수 없는 선택지보다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많은 상태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때 뭘 고르시는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유인 겁니다. 마치 제가 잘못된 선택이지만 대학원을 골랐듯이 여러분도 얼마든지 본인의 하나를 골라서 진행하시면 돼요. 또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내일 해야지 라고 하는 것도 오늘 여러분의 선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선택지가 5개 있다 할 때 0개를 고른다라는 것도 당신들의 선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0개를 고르고 30대를 맞이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1개를 20대 때 고른 사람들보단 불리하게 스타트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까 메이플 스토리 얘기한다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직업 뭐 해야지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다 한 달 뒤에 스타트하는 거랑 그 수많은 공략 사이트를 다 섭렵을 한 다음에 한 달 동안 고생한 다음에 스타트하는 거랑 누가 더 레벨업을 빨리 하겠습니까? 그잖아요. 나 현질해야 되니까 알바해야지 해서 미리 돈 준비해 놓은 사람이랑 비교한다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앞으로 뭐를 해먹고 살지, 그러니까 오늘 당장 뭐 할지가 막막한 게 아니라 10년 뒤가 막막하다라면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오히려 더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안 한다를 고르지 않는 겁니다. 이거 하루 뒤로 미뤄봤자 얘기가 달라지지 않아요.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오히려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백날 고민해봤자 대한민국 국제 정세가 달라지겠습니까? 뭐 한반도 뚝 띄어가지고 뭐 남반구로 옮기거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오늘이랑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굳이 내일로 미룰 필요가 없는 그런 선택지들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잘은 모르겠지만 걔네들 중에 하나를 골라보는 것도 여러분한테 의미 있는 이 막막함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선배분들이라든가 인터넷 사람들, 지금 취업준비생들이 한숨 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약 절반 이상은 아무것도 안 고르고 거기까지 지금 나이를 먹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의 하소연은 나랑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하소연이라 보면 돼요. 나는 도적인데 저 사람들은 지금 마법사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 나는 얼마든지 지금 다른 직업을 고를 수가 있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그 사람들 얘기고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랑 다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길을 가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은 오늘 다른 길을 가겠어라고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막막함을 느낀다. 아마 여러분 지금 막막함을 느끼는 대부분의 이유는 남들의 의견 때문이에요. 선구자들, 나보다 지금 1, 2년 또는 이제 매스미디어에 이렇게 발표하고 제보할 정도로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의 의견 때문에 내가 지금 막막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면 통계청에 근무를 한다라든가 정보통신부에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팩트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아마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그러면 굳이 내가 그 사람들 의견 때문에 지금 굳이 아무것도 안 고른다, 걱정하느라 하루를 보낸다라는 선택을 내리는 게 과연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냐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개수절대기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도적 골라서 클릭했어요. 지금 이제 이름만 정하면 내 캐릭터 완성되는 겁니다. 그때 망설입니까? 두 번째 캐릭 키우면 되는 거잖아요. 게임은. 망설이지 않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소프트웨어 학부에 들어왔고 물론 이 자료구조 지금 평균이 60점대가 나오긴 했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것들 다 감안하더라도 얼마든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선택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들 중에 어떤 게 10년 뒤에 나한테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될지는 그 누구도 답변할 수 없어요. 오히려 누가 그걸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편적인 내용은 있죠. 미적 공부 열심히 해라,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것들은 있죠. 그런 건 항상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 제해놓고 본다면 여러분이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아무것도 안 고른다를 고르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한다 정도로 보시면 좀 더 마음 편하게 예를 들면 0번째 여자친구를 물색을 한다라는 걸 포함해서 정할 수가 있고 그러면 최소한
오늘은 막막한 하루를 살지 않았어 라고 여러분이 자평하면서 잠을 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걸 이제 꾸준히 4년, 5년 한 사람들이 대학원에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이고, 그렇게 4, 5년 더 하고 졸업하면 이제 마스터 내지는 닥터가 돼가지고 남들이 하소연을 하든 말든 본인 길을 가기 시작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의 발전으로 인한 개발자의 필요 유무, 아마도 격감하겠죠. 50년 전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한민국에는 그 직업마다 숫자가 매겨져 있잖아요. 업종 코드인가 뭔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문화의 발전이라든가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숫자가 나오기도 하지만 숫자가 사라지기도 하죠.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주판 같은 거 본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저 때는 이제 그 주판 학원이란 게 있었어요. 엄청 어렸을 때. 전 안 다녔는데 안 다니길 잘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거 포함해서 뭐 뜨는 직업이 있다면 지는 직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개발자는 뜬 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얼마든지 질 수 있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의 필요 유무, 아마도 전체 인원수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건 우리 알 바 아닌 거잖아요. 지금 잠깐 생각해봐요. 우리 지금 여기 50명 앉아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서 그 중에 막 뭐 20대가 막 100만 명 있다 칩시다. 100만 명 중에 내가 지금 컴퓨터 키보드 치면서 돈 벌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몇십만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이제 한 10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이제 소위 부트캠프니 뭐 국비 학원이니 뭐 그런 것들 전부 다 컴퓨터로 천지삐까리였잖아요. 그죠? 그때에 비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확실히 위기감을 느끼고 그런 국비 어쩌고 컴퓨터 그런 학원 부트캠프 같은 걸 잘 다니지 않기 시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걔네는 우리랑 1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10만 명을 위한 거지 우리 50명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6개월간 공부해가지고 나가는 군대를 가고 싶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4년간 지금 사관학교를 다닌다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의 트랙이랑 우리의 트랙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트랙은 어쩌면 그런 10만 명 중에 준비된 사람 10명을 모아갖고 내가 한 팀으로서 활동하는 그런 걸 할 수도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전공 내용들 머리카락 빠져가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뽑느니 내 GPT한테 물어보면서 나 혼자 짜고 말지라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럼 완전 개이득인 거잖아요. 그죠? 5명 팀에서 내가 5분의 1 월급 받아갈 거 저 사람 뽑지 않고 GPT 그 월 구독해 가면서 그 돈만 추가로 내고 내 돈 5배 독식하는 거예요. 개꿀인 거잖아요. 그죠? 왜 여러분이 그런 10만 명이랑 싸울 생각을 하냐가 좀 걱정이긴 합니다.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에요. 대학교 우리 과 컴퓨터 관련한 학과에 들어와서 저 사람들 6개월간 할 만한 내용이 플러스해서 저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방법까지 포함해서 또는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키보드 쳐서 만들어둔 프로그램을 실제로 돌리는 컴퓨터랑 관련된 얘기, 역사랑 관련된 얘기. 우리 자료구조 수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자성어 내용 하는데 뭐 별의별 내용 다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신들은 졸업을 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남을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 AI의 발전으로 인하면 당신들의 능력치는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로가 막연합니다. 막연한 게 정상이고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진로가 하나밖에 없는 게 몇백 년 전이었고 그 당시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고 아, 나 저 물레방아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야 하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작업을 했지만 막연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랑 나랑 비교하면 누가 더 행복하냐 고민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막연함을 타개하는 결국은 유일한 방법은 오늘 내가 선택지를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고른다를 항상 골라왔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가게 될 겁니다.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모양인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 오늘은 이거 해야지. 예를 들면 오늘 과제 넘버2 마감이잖아요. 지금 한 30명 정도 냈던데 20명 친구들은 오늘 안에 과제 완성해서 내는 걸 한번 목표로 가보세요. 자, 이건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당신들이 지금 걱정했던 것보다 완전 간단한 과제입니다. 얘가 도대체 나한테 뭐 하라는 거지가 납득만 된다면 당연히 적어야 되는 코드만 적고 제출하면 끝이에요. 당연히 적어야 되는 코드는 전부 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그 버스를 지금 탈 거냐 3년 뒤에 탈 거냐를 결정하는 순간이 오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타는 게 이득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루하루 결정을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딩이 싫은데 어떡하죠? 저도 그래요.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기 최면을 걸까요? 코딩 좋아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 여기 과 들어오면 코딩 할 거라는 걸 알고 들어왔겠죠? 그러면은 이제 코딩을 할 거란 걸 알고 들어왔는데 코딩이 싫다 하면 어떡하냐? 열심히 해야죠.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러면 자, 우리 중에 누군가는 월급 200만 원 받고도 내가 만든 프로그램 이제 잘 동작해. 이제 진짜 상용 서버에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10만 명이 쓰고 있어. 전 세계 사람 55명이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하면서 뿌듯함을 느껴갖고 완전 개행복하게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하는 일에 비해 월급 200만 원이 엄청 짜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더 월급을 많이 받을 만한 능력치를 가져가면 되겠죠.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단순히 이렇게 키보드 치고 마지막에 녹색 화살표 눌렀을 때 제출 가능 뜨는 그 뽕맛에 취해가지고 내가 지금 요즘 살고 있다라면 그러면 그것도 나름 이제 선택지라 봐요. 그건 이제 개인 개성인 거잖아요. 그죠? 본인이 지금 그런 제출 가능 뜨는 거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냐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 감흥이 별로 없다라면 더 열심히 영어 공부, 수학 공부하시고 전공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남들과 동등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요. 만약에 전공을 쭉 유지하면서 회사를 간다면 그렇죠. 아니면 본인이 만족하는 다른 나는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냐를 생각하고 그쪽으로 이제 나중에는 취업을 그쪽으로 하는 거를 꿈꿔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거 다른 수업에서도 나온 내용이긴 한데 프로그래밍 실력이 선천적인 거냐 후천적인 거냐라는 질문이 나왔었어요. 저는 거기서 확실히 선천적인 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선천적인 면은 성격에 관한 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는 5살 때부터 했고 누군가는 19살 때부터 하긴 했지만 아무튼 간에 첫 번 1년째부터 막 복잡한 프로그램 다 만들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차이점은 어디서 발생하냐? 나 스스로 나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성격이냐? 아니면 이걸 키보드 손만 대도 내 손이 저릿저릿하고 자꾸 막 당 충전을 해야지만 살게 되고 막 그런 사람이냐와 같은 개인의 개성의 차이는 존재한다라고 봐요. 컴퓨터 동네는 방구석에서 남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데서 불 반쯤만 켜두고 모니터를 5시간 이상 한 자리에 앉아갖고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면서 그렇게 앉아가지고 마지막 엔터키 칠 때 제대로 잘 출력되는 거 보고 나 스스로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더 유리한 직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본인이 그런 사람이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면 나 스스로 정서적으로 보상을 할 수 없다라면 자꾸 그렇게 막 에너지 드링크 마셔서 당 충전하고 하면은 저 지금 0.1톤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답안지 채점하느라 에너지 드링크를 몇십 캔을 뜯어 마셨습니다. 왜냐? 그건 저한테 보상을 주지 않으니까요. 아무튼 여러분 회사 가서 그렇게 추가적인 뭐라 그래야 될까? 화학적인 인젝션을 해야지만 내가 회사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성격이다라면 조금 재고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코딩이 싫다라면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백엔드 로드맵이나 개발 면접 관련 지식을 알고 싶습니다. 2학년이? 일단 물론 여기에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긴 할 텐데 3, 4학년 친구들이 앉아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제가 지금 당장 요 백엔드 그런 얘기를 관련해서 지금 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지금 우리는 굳이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를 필요는 없어요. 둘 다 결국 프로그래밍이잖아요. 둘 다 결국 키보드로 여러분이 문장 적고 함수 정의 적고 중간중간 수식 적고 중간중간 는 적어가면서 내지는 함수 주식 적어가면서 코드 짜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외관을 챙기는 거는 그쪽은 이제 어느 수준까지는 우리가 코드 짜겠지만 대부분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신경 써주시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굳이 여러분이 그 둘로 내 선택지를 나누지는 않으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수천 수만 개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거를 2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바라보냐는 저는 조금 그게 걱정이에요. 남들은 그렇게 답변을 많이 할 겁니다. 선배분들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왜냐하면 수천 수만 개를 적을 수는 없으니까요.
오로지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두 개를 보여준다고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동전 던지기, 트루 폴스밖에 없는 거냐라 생각한다면 그건 조금 경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실전에 가면 예를 들면 뒤에서 저 사람한테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공 지식과 그렇게 일단 다 준비가 됐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저 사람이 좀 더 만족할 수 있게 실질적인 표현을 해주는 부분이랑 생각해야 될 게 좀 다르기는 하겠죠. 회사에 입사한 다음에는 그렇겠죠. 근데 지금 시점에 여러분이 그때 그 둘이 다르다고 해서 둘 중에 한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 써서 공부하는 건 여러분이 나중에 고를 수 있는 수많은 다른 길들, 나는 지금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지만 사실은 몇 천 개 중에 몇 천 개를 지금 잘라내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 두 가지를 골고루 잘 알고 있을 때만 여러분이 좀 더 능력을 발휘해 가면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도 충분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가능성을 줄이지 않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뭐 하라는 겁니까? 나 지금 2, 4학번인데 2학년인데 오늘 당장 뭐 하라는 겁니까? 질문한다면 지금 수업 시간에 배운 걸 하세요. 다 했는데요 하면 그럼 영어 공부하세요. 수학 공부하세요. 맨날 나오는 똑같은 얘기긴 한데 자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걸 해두면 확실히 이득이에요. 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GPT한테 한국말로 물어보는 거랑 영어로 물어보는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답변에. 생각해봐요. 자,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 인플루언서가 됐다 칩시다. 그리고 내가 이거 유튜브 각이 완전 세게 왔어요. 지금 이 아이디어 그대로 찍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봉을 눌러줄 것 같은 그런 완벽하게 아름다운 아이디어가 지금 떠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1분짜리 쇼츠를 만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걸 한국말 버전이랑 영어 버전이랑 두 개를 만들 수 있다 칩시다. 조금 시간이 모자라서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말 버전을 만들 겁니까? 영어로 만들겠죠. 왜 그렇죠? 자, 생각해봐요. 뭐 한국말로 말하는 인플루언서들 그막 유튜브 채널들이 있잖아요. 구독자 그 뭐 충주시 아저씨 막 80만 이러고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한국말로 만든 영상들은 조회수 완전 개떡상했어요. 막 이렇게 훈장 붙여놓고 하는 거 보면 100만 뷰 막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재미를 제공할 수 있는 버전을 영어로 만든다? 그럼 조회수가 1억 회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광고 수입이 100만이랑 1억이랑 하면 몇 배, 100배 차이 나는 겁니다. 근데 한 달 월급이랑 100달 월급이랑 둘 중에 뭐 받을래요? 하면 여러분 뭐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라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지금 영어로 말할 수 있고 한국말로 말할 수 있고 둘 중에 하나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면 영어로 나의 아이디어를 표출을 해둘 겁니다. 그다음에 남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거고 남들도 다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이 대4차 산업혁명 시대는 한국말 버전과 영어 버전을 둘 다 만들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없어요. 한글이 지금 열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합리적인 선택인 거잖아요. 조회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 공부는 꼭 놓치지 않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영어 공부하는 수많은 방법 중에 지금 도전해 볼 만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영어로 롤을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랑 게임하면서 영어로 욕설을 하면서 팀워크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이제 얘기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영어 타자 속도라든가 영어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뭐는 빼먹어서 표현해도 저 사람의 감정에 상처를 줄 수 있다라든가 그런 실질적인 스킬들을 가져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내가 GPT한테 물어보거나 할 때도 내가 지금 궁금한 내용들만 딱딱 얹어가지고 저 사람 답변에 GPT의 답변에 한 숟갈 더 얹어갖고 다시 질문을 한다거나 하는데 써먹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GPT는 내 그 영어로 진행하던 게임의 동료보다는 나의 영어를 더 잘 알아먹을 테니까 조금씩 보정하면 그럭저럭 괜찮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를 고민하시는 게 백엔드를 갈 거냐 프론트엔드 갈 거냐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후가 좋을 거예요. 2년 뒤의 예후가. 네, 이건 장담합니다. 지금 당장 저 둘 중에 하나 고르고 상대 쪽을 무시를 하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런 내가 심리적인 여유가 있다면 전공 공부하면서 영어 공부를 같이 하세요. 그 다음에 수학은 절대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발 면접 관련 지식을 알고 싶습니다. 개발 면접은 이제 한국말로 면접을 한다라 치면 그쪽은 비록 우리가 내향형 인재들이 여기 많이 앉아 있겠지만 나의 주장을 저 사람이 덜 자극받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게
조금 다듬는 연습을 할 필요는 있겠죠. 물론 이제 코딩 테스트는 걔는 완전 별개 내용이고 그냥 과제하면 되는 거잖아요. 직접 구술로 면접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준비를 해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그거는 뭐 별 수 있습니까? 뭐 내가 내향적인 성격이라 하더라도 내가 얘기 안 하면 저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니까 그쪽은 내가 자주 신경 써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신경 써서 나 자신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가져간 상태에서 면접장에 딱 들어가면 면접관 분이 나에 대한 어떤 측면에 대해서 질문을 하든 내가 이제까지 관찰해 본 선 안에서 최대한 빠르게 그럴싸한 답변을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말 발음하는 것 좀 신경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 정도입니다. 이거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있습니까? 제가 들은 내용 중에 뭐 리액트인가 뭔가 하는 거 이제 메타에서 막 만들어 갖고 막 이렇게 쓰고 막 그랬잖아요. 뭐 그런 거 들어본 적 있고 한데 그걸 여러분이 지금 써보시는 건 좋아요. 근데 걔가 수단이어야지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걸 쓸 줄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회사에서 뽑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써서 우리 회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너무 매몰되지 않는 걸 제가 추천드릴게요. 그거 쓸 줄 안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최소한 대학생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를 수 있는 편한 선택지들 중에 하나지만 그걸 종착지로 찍고 지금 노력을 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만 말씀드려 둘게요. 학석 연계로 석사 빠르겠다고 이거 들고 상위대학원 석사 지원하는 전략 가능할까요? 왜? 석사를 땄는데 그러면 더블 마스터가 되는 거잖아요. 걔랑 학부 졸업하고 그냥 석사 가는 거랑은 아마 차이가 없지 않을까요?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가 다를 수 있고 카이스트 다를 수 있고 하는데 석사생들 재입학을 위한 전형이 따로 마련돼 있다? 정원이 따로 마련돼 있다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냐? 트루 폴스 문제라면 되겠죠. 뭐 넌 이미 석사니까 꺼져라고 얘기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게 효과적인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석사를 빠르게 했다고 상위대학원에 박사를 지원하는 거다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나는 더 힘든 싸움을 걸겠다라는 거잖아요. 시간 단축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그건 이제 좀 힘든 길이 될 겁니다. 남들 6년 하는 걸 내가 4년에 카바를 치겠다라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 일단 뭐 가능은 하겠지만 유리하냐 불리하냐 내지는 그걸 위한 별도의 전형이 존재하냐는 전 잘 모르겠어요. 뭐 상위 대학원 뭐 MIT 갈 겁니까? 스탠포드 갈 겁니까? 그럼 더더욱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여름방학 때 백엔드 관련 공부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해요. 여름방학 때는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넘쳐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아직 모르겠으면 일단 예를 들면 뭐 여러분 뭔가 잘 모르겠다 할 때 요즘 뭐부터 봅니까? 나무위키라든가 네이버 블로그를 먼저 보잖아요. 뭐 그런 데서 스타트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자유롭게 하시고 만약에 지금 여름방학 때 뭐 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걔는 이제 방금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랑 연관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도로 말씀드려두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지금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궁금하다라면 그 우리 600명 톡방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던져보시면 누군가가 이제 뭐 책을 추천하다라든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따로 물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추천은 여름방학 때 영어 공부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코딩 관련 공부 기록을 노션이나 블로그 같은 기능을 활용해서 작성하면 좋다고 하는데 어떤 앱에 어떤 내용을 작성하면 추후에 도움이 되나요? 이건 확실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 말이냐? 그런 블로그 작성하는 사람 중에 우리 학교가 많습니다. 네이버 검색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뭐 L밸류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블로그 열어봤을 때 그 사람이 어느 학교인가를 한번 유심히 쳐다보세요. 하버드일 수도 있고 우리 학교일 수도 있고 등등일 겁니다. 정도로 얘기하면 끝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요거가 좋다고 하는 건 남들이 와서 서로 이웃 걸고 그런 소셜 측면에서 좋다고 하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그냥 일기를 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결정했다라는 거를 자각을 하고 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거 블로그 글이 있고 없고가 입사할 때 도움이 되는 회사가 있고 1도 쳐다보지 않는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국가정보원에 지금 입사원서를 낸다 칩시다. 저게 중요할까요?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더 중요하게 보지 않을까요? 국가정보원도 컴퓨터 하는 사람 뽑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으로 좋다고 할 만한 내용은 방금 얘기했던 하루하루를 정리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보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일기장을 퍼블릭으로 공개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는 당신들의 선택이고, 그리고 네이버 검색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걸 종종 공개하는지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앱에 어떤 내용을 작성하면 초유에 도움이 되나 라는 거에 대한 정답도 역시나 존재하지 않는다라 말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여러분이 진짜로 완벽히 강력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라면 그걸 네이버 블로그에 적는 게 아니라 논문으로 적어서 발표를 해야겠죠. 그거는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그걸 하는 것들이 이제 교수님들, 대학원생들, 연구원들이라 보면 되겠죠. 여러분이 그 정도로 정리를 해서 블로그 글을 쓰고 싶다라면 그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하루하루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건 단위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 근데 아마 우리도 못할 거잖아요. 저도 지금 논문 못 써갖고 박사 못 따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튼 그런 스케일이 아닌 이상 무슨 앱을 쓰냐, 무슨 내용을 작성하냐는 기본적으로는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신 업계 동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려주세요. 이걸 저한테 물어본다고? 저는 업계랑 동떨어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등록금으로 지금 제가 게임에 현질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동향을 제가 얘기하는 건 좀 애매할 것 같고, 대신에 아직까지 우리는 4년 동안 기본기만 잘 챙겨두면 얼마든지 고를 수 있는 게 넘쳐난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 수업 듣고 졸업한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는 제 기억이 맞다면 인가 입사를 해갖고 거기서 지금 컴퓨터 칠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중에 과 관련된 쪽에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고생하면서 그만큼의 돈을 받고 있는 친구도 있고, 물론 이제 뭐 대학원 간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그런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4년 동안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들 위주로 잘 챙겨놓고, 그 다음에 뭐 방금 말했던 그런 매무새라든가 수학적인 통찰력이라든가 등등을 추가로 챙겨두는 게 보통은 더 유리할 거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를 당연히 방금 얘기했잖아요. 우린 50명이지만 우리의 경쟁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10만 명이 넘어간다라는 거. 그건 확실히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상대적인 이득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드밴티지를 엄청나게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여러분이 자각하고 하루하루 챙기기만 한다면 최신 업계 동향 나랑 1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기사를 쓴다 생각해봐요. 조회수가 몇 건이 나오길 희망합니까? 최대한 많이 나오길 희망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좀 더 많은 사람과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유튜브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50명을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까? 10만 명을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까? 50명을 위한 기사를 썼다 칩시다. 뉴스 댓글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에잉 쯧 점점점 콤마 이러면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답글 다는 사람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기사를 써야 그 사람들이 후원도 해주고 다음번 뉴스도 봐주고 하는 거잖아요. 요즘 이제 기자분들 실명이랑 얼굴 이렇게 뜨니까 난 이 사람이 이 기자가 좋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트 누르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 그래서 요거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동향은 우리 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서울대 카이스트 입학한 그 50명만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린 둘 중에 어디에 속하냐로 물어본다면 당연히 50명에 속하는 그룹입니다. 우리 10만 명에 속하는 그룹이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하느라 하루하루 날리지만 말아주세요. C++ 문법이 너무 어색한데 추천하시는 책이나 강의 있나요? 자, 이거는 확실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과제 코드 있잖아요. 파일 막 4개, 3개 막 이러잖아요. 그 중에 내가 쳐다봐야 될 코드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testmain.cpp 안에 적혀있는 코드가 너무 읽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 읽으라고 짠 코드가 아니니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헬로월드 출력할 때 프린트F 함수정의 내용을 읽어보고 헬로월드 출력했습니까? 걔네 어디 들어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걔네 읽으면 아마 이미 반수를 했을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만 헬로월드 출력할 수 있는 동네였다면. 근데 프로그래밍 동네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기 중괄호 짜고 있는데 다른 중괄호 내용을 내 알 바 아닌 겁니다. 근데 물론 그쪽 내용까지 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슬라이드로 막 힙 왔다 갔다 하고 인큐 디큐 하는 것만으로는 testmain.cpp 내용을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 슬라이드 당시의 목표랑 테스트 메인.cpp의 목표는 서로 다르니까요. 여러분의 목표는 내 my priority queue 구현체가 수업 시간에 다룬 그런 오퍼레이션들을 그 적절한 성능을 내가면서 프로퍼티 유지해 가면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테스트 main.cpp의 목표는 여러분이 그걸 진짜로 잘 짰나 그지같이 짰나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경찰관이 게슈타포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목표랑 여러분의 목표랑은 서로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게 정상이고 그쪽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조금 이따 과제 넘버2 코드 보여드릴 건데 어색한 부분은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 move를 꼭 집어넣어야 된다라든가 등등. 그렇지 않다라면 여러분 지난 학기 때 본 C 코드랑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책이나 강의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무리 출석 인정을 해준다고 해도 학생들이 너무 안 오거나 과제를 급하게 내는 게 보이면 화가 나거나 답답하진 않으신가요? 아니요. 왜요? 당신들의 선택인 거잖아요. 근데 이건 있지. 당신들이 수업 시간에 안 와놓고 유튜브 영상 조회수도 3건 이러고 자빠져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 갑자기 처음 튀어나온 거 이렇게 기말고사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클레임을 건다라면 그럼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당신들이 지금 수업에 온다 안 온다는 당신들의 선택이고 그 선택에 따라서 당연히 수업에 오든 안 오든 동일한 미래가 펼쳐진다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아요. 이건 심지어 수업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도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납득한다면 자유롭게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어쩌면 불안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수업을 안 들을 수 있는 권리를 네가 부여를 해서 내가 그런 안 듣는다라는 선택을 해서 내가 남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미래를 가져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냐를 저한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을 것 같잖아요. 인터넷 털어보면 수두룩 빽빽합니다. 왜 나한테 자유를 줘서 날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냐를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지만 않으시면 돼요.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진다라는 거. 대신 우린 반대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참여를 아파서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메꿀 수 있도록 본인이 원한다라면 메꾼다라는 선택을 가져갈 수 있게 추가적인 선택지를 서비스를 지금 마련해 두고 있잖아요. 수업 내용을 유튜브로 올린다든가 톡방에 아무 때나 물어볼 수 있게 한다라든가 제가 바쁘면 남들이 답할 수 있게 600명 톡방을 운영한다라든가 등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마지막 날에 와서야 과제를 하는 건 오롯이 당신 책임이다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납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추천사항은 그렇게 좀 기한이 짧아야지 좀 내가 인텐스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회를 탓한다든가 선택지를 준 저를 탓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신들의 선택입니다.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답답하지 않아요. 우리 24시간 아무 때나 물어볼 수 있다 칩시다. 제가 지금 이번 학기에 약 230명 정도를 수강생으로 두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5분 동안 물어본다 칩시다. 일주일에 1000분입니다. 1시간은 50분이라 치면 20시간 되는 거잖아요. 제 일주일 중에 하루가 키보드 치다 날아가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래도 된다라 상정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거고 당연스럽게도 우리 중에 그렇게 매주 5분씩 저를 붙잡고 물어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다라고 귀납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서비스를 잡는 거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전부 다 와서 전부 다 한 번씩 손 들고 저한테 질문하면 우리 수업은 망합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아요. 내가 지금 질문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사회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지 못한다는 걸 납득하시면 충분합니다. 이건 회사 가서도 사회 가서도 마찬가지니까 각자 본인의 선택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분야는 보통 교환학생을 많이 가는 편인가요? 아니요. 다른 과에 비하면 우리 과는 교환학생을 덜 가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과 친구들 보니까 막 여기저기 예를 들면 어문학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영어 영문학과, 불어 불문학과 이런 친구들은 진짜로 영국 가고 미국 가고 프랑스 갔다 오고 막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파이썬 한다라고 네덜란드 다녀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환학생 가는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그 전공 관련한 내용을 듣기 위해서 가는 걸 수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다른 학교에서의 캠퍼스 라이프라든가 그런 문화라든가를 같이 접하고 오는 거를 목표로 겸사겸사 학교 지원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 살짝 찍먹하고 돌아오는 거를 보통 목표로 다녀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외국으로 대학원 가는 케이스가 아니라 그렇게 3학점, 6학점 듣고 돌아오는 선택지 같은 경우는 어학연수 비슷한 겸사겸사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컴퓨터 동네는 어차피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고 GPT가 다 알려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그 막 철학, 건축, 문학, 예술 등등에 비해서는 교환학생을 다녀오는 거에 대한 전공 능력치적인 메리트가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요, 교환학생 많이 가지 않는 편이다라고 요건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교환학생 다녀오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게 선택지 중에 하나다라고. 그거는 저도 지금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제 주장은 그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 학교 안에서도 여러분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기회들이 알아서 내 앞에 떨어져 주지는 않겠지만, 그거는 어차피 다른 나라, 다른 학교 가도 마찬가지인 거니까 교환학생에 대해서는 무게감을 많이 잡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발 블로그 운영해 보신 적 있으신지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없어요. 제가 프로그래밍 시작할 때는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개발 블로그 요거 다른 2학년 수업 금요일 반에도 요걸 질문이 들어왔었거든요. 인터넷 찾아보면 뭐 누구누구의 뭐 코딩 공부 일지 막 그래가지고 막 튀어나오잖아요. 네이버 블로그나 뭐 티스토리라든가. 그렇기는 한데 추천하냐라고 질문한다면 일단 하시는 건 자유예요. 마치 일기장 적듯이. 다만 그 일기장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쳐다봐도 된다라고 상정하고 특별히 부담 갖지 않고 솔직하게 적는 것 정도는 뭐 원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우리 수업도 작년에 막 느낀 점 적고 막 그랬잖아요. 그건 우리끼리만 보자라는 취지였다라면 다른 사람 봐도 상관없다 해서 내가 올리고 싶은 거 표현의 자유 해가지고 올려두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걸 꼭 해야 되냐? 그걸 했다라고 해서 내가 회사 들어갈 확률이 1%라도 올라가냐라고 질문한다면 그건 전혀 아닙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다만 이건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이 내 블로그에다가 나만의 글, 그래서 뭐 서로 이웃만 볼 수 있다, 뭐 퍼블릭으로 한다, 그건 상관없어요. 나만의 글을 올리는 거랑 그걸 조금 더 다듬어서 학회에다가 올리는 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논문을 쓰는 거는. 그리고 그 둘은 사실 여러분이 주제를 무엇을 가져가냐에 따라 조금 가능성은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쏟는 노력의 양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누군가 남들이 볼 수도 있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했다라고 박수를 칠 수 있을 법한 뭔가를 퍼블릭하게 한번 적어보고 싶다라면 차라리 그런 사소한 거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하나를 잡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글을 한번 적어서 발표를 한번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는 노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블로그 글 쓰는 거에 비하면요. 그래서 차라리 그쪽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공동으로 발표하면 그 다음에 뭐 입장료 같은 거 있을 건데 걔네들도 n분의 1로 나눠서 낼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 교수님들 중에 뭐 그런 거 관심 있는 분 있으시면 이렇게 교수님 이름 마지막 자리에 넣는 느낌으로 가면서 교수님 도움도 받고 그쪽 대학원생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 적어보실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쪽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거 말고 예를 들면 뭐 자바의 스페시파이어 정리 이런 거 올리는 거 가지고 회사 들어갈 확률이 올라간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대학원 추천하시나요? 왜 우리 자꾸 왜 탈출하려고 합니까? 우리 반 친구들은 해외 대학원 MIT 가세요? 스탠포드라든가 버클리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버드라든가 가시면 좋죠. 영어 잘해야겠지만 영어 못해도 뭐 가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알바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해외 대학원에 간다고 반드시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활동은 우리 학교에서도 할 수 있어요. 해외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해외 대학원도 비슷한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죠. 대학원에 간다라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대학원에 간다라면 현재 다니는 학교보다는 좀 더 높은 학교를 보통 지망을 해서 공부를 하고 학점을 맞춰놓고 포트폴리오 쌓아놓고 면접 잘 다녀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테크트리를 밟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4.3 만점이잖아요.
그래서 뭐 4.2를 맞춰둔다라든가 해서 서류 컷을 안 당하게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활동 같은 거 해서 이력서에 적어보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그쪽 교수님들이 이제 메일 보내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이쪽 대학원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준비를 미리 했다라는 이미지를 쌓을 수 있게 미리 사전 작업을 보통 하는 편이기는 하죠. 그래서 그거는 국내든 해외든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보다 언니들 이제 실제로 진로 고민을 해야 되는 친구들 앞에서는 그렇게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해요. 카이스트 대학원 가라 이런 식으로. 왜냐면 그렇게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해야 뭐라도 이제 하루에 1시간이라도 더 하게 될 테니까요. 그런 의미로 다들 요거를 언급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해외 대학원을 가는 게 더 쉬운 길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른 과는 모릅니다. 경영이라든가 아니면 영어 영문학과라든가 예술이라든가는 모르는데 컴퓨터는 해외 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뭐 인도 가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해외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해외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해외냐 국내냐보다는 더 강력한 학교 대학원에 가는 걸 목표로 여러분이 한번 챙겨보시는 거는 추천을 하고, 그렇지 않고 해외에 가는 게 더 쉬운 길일 것 같아서 고르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딩 실력 빠르게 느는 법, 잠을 안 자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거잖아요. 딴 거랑 똑같아요. 수영 실력 빠르게 느는 법, 땅으로 올라오지 않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에서 밥 먹고 물 위에서 자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배 탔나든가 하면 자연스럽게 생존 무빙 하느라 이제 물에 적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뭐 수영 같은 데서도 뭐 빨리 가고 안전하게 가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수영 학원 맨 처음 끊었다, 동네 수영장 처음 이제 강습 받으러 간다 하면은 기본적인 거 먼저 알려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물장구 치는 거잖아요. 결국은 물장구 칠 때 보통은 이제 선수들은 다리 힘보다 팔 힘을 더 많이 써서 팔로 수영을 하는 편이긴 한데, 특히 자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긴 한데, 우리가 지금 아무리 팔질을 한다 그래서 뭐 몸이 앞으로 갑니까? 뭐 땅으로 떨어지기는 하지. 그렇다 보니까 보통 이제 발길질 잘하는 방법을 먼저, 발길질 잘한다라기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체득할 수 있게, 예를 들면 무릎 절대로 굽히지 말라라고 한다든가 그런 느낌으로 기본적인 그거의 자체 원리를 막그 체동학 막 그런 거를 설명하기는 좀 애매해. 그걸 수영장 안에서 설명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본적인 습관 같은 거를 처음부터 장착시키기 위해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 동네도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우리 수업에서 초반에 다뤘던 그 서로 다르다라고 강조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했던 것들을 내가 실제로 코드 짤 때도 그러면 내 프로그램 지금 데이터를 뭐를 담아놓고 나중에 꺼내 써야 되는 거냐, 보통은 거기서 다들 막히거든요. 내가 지금 if문 while문 써야 된다라는 걸 몰라서 못 짜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상황에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내용물 5개 꺼내와야 된다. 그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while문, for문 적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각각의 문장을 적을 때, 그래서 여기다 수식을 뭘 적어야 되냐, 그래서 대표적으로 내가 지금 는 수식을 어떻게 적어야 되냐가 눈에 잘 안 들어와서 털릴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 상황에서 뭐 그거랑 플러스해서 if문 조건식을 어떻게 적어야 내가 원할 때만 중괄호 안 내용물 문장을 실행할 수 있게 if문을 짤 수 있는 거냐, 분기 흐름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냐 했을 때, 그 조건식을 적으려면 당연히 예를 들면 뭐 라이프가 0보다 큰 동안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리터럴만 적는 게 아니라 이름들을 섞어서 적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로컬 변수 이름 내지 필드 이름들을. 그러려면 그 이름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선언을 잘 적어놨어야 돼요. 두 번째, 그 이름들에 미리 적절한 값을 담아놨어야 돼요. 는 수식 먼저 계산했어야 됩니다. 아니면 생성자 호출이라든가 뉴 수식이라든가 등등을 해놨어야 돼요. 근데 그걸 if문을 적기 전에, 그러니까 좀 더 정밀하게는 그 if문이 실행되기 전에 먼저 데이터 측면에서 준비를 해놓고 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 지금 if문을 적지 못하겠다, 괄호 안에 뭐 적어야 되는 거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앞부분이 문제다라는 걸 떠올리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미리 잘 챙겨놓고 와야지 지금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식을 적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데이터 흐름 측면에서의 사전 준비의 부족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 수업에서 그거를 나눠 갖고 지금 다뤄놨으니까 꼭 지금 내가 이 이프문을 못 적는 이유가 내가 띨빵해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 이 이프문이 문제인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꼭 한번 떠올리고, 그럼 이제 두 가지예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프문 안에 내가 시스아웃해서 출력하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근데 출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도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 if문 자체가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조건식을 잘못 적어서 내가 원할 때 true가 뜨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if문 자체가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걔를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 넣어놨는데 그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이 단 한 번도 계산되지 않으면 당연히 내용물 if문도 0번 실행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코드 실행 흐름과 관련한 이슈가 될 거고, 그럼 왜 메소드 호출식 계산이 안 되고 있나? 다시 간다면 결국은 여러분이 언젠가는 데이터 흐름과 관련한 문제로 봉착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아가서 내가 마지막 단계에서 잘 모르겠다라면 대부분 상황에선 데이터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떠올리기만 하셔도 아마도 좀 더 상쾌하게 수영할 때도 앞으로 잘 가면 상쾌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물 안 먹고 하면 기분 좋게 집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코 안 막히고 집에 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기를 챙겨 놓고 그거를 내가 자주 떠올리면서 이런저런 새로운 뭔가 만들어 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단은 전반부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그런 것들을 주입식 교육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나만의 뭔가 새로 한 달 동안 게임 하나를 만들면서 내 목표가 이건데 목표 달성하려면 이 부문 내용물을 예를 들면 사용자가 스페이스바 누를 때마다 한 번씩 실행됐어야 되는 건데 왜 안 되는 거지? 와 같은 것들을 고민하면서 방금 전 얘기했던 그런 나 자신이 스스로 각각의 흐름들을 체크하는 경험들을 수십 수천 번을 해보실 수 있게 스케줄을 가져가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런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론적인 측면 말고 다른 측면을 본다라면 여러분 타자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타자 연습하고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예를 들면 쉬프트 왼쪽 화살표 키 막 21번 눌러가지고 선택하고 그러면 20번 누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품은 복사 붙여넣기 하는데 I 빼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왼쪽 화살표 키를 꾹꾹꾹꾹꾹 눌러가지고 30초 만에 간신히 복사를 성공한다라든가 그러면 이제 귀찮을 거예요. 코딩이라는 것 자체가 귀찮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점에는 여러분 마우스 써도 남들이 뭐라 안 한단 말이에요. 마우스 쓰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수업에서 종종 얘기했던 것처럼 뭐 쉬프트 위아래 화살표 위주로 쓴다라든가 아니면 뭐 내가 지금 어떤 이름을 복붙해야 된다라면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한다라든가 와 같은 식으로. 그래서 영타를 최대한 키워보시고 오타를 내지 않는 느낌으로 접근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런 우리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자주 사용하는 복사 붙여넣기라든가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자동 완성 당하는 거라든가를 자주 지금은 그게 습관화가 안 돼 있으니까 내 스스로 생각해 가면서 가급적 내가 키보드 안 치면서 오타 안 내면서 해봐야지 뭐 같은 느낌으로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그 정도만 일단 체득해 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뭐 여러분 한강을 건너시든 뭐 수영장 뭐 점프해 가면서 뭐 다이빙을 연습하시든 그건 이제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른 방법이냐라고 질문한다면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빠르게 느는 방법은 그거는 뭐 시간을 하루에 24시간이라 치면 20시간 정도 투자한다 뭐 그러면 이제 좀 더 빠른 기한 안에 느는 방법이 되겠죠. 그거 말고는 특별히 없는 것 같으니까 대충 그 정도로 답변을 달아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부생 시절에는 요 컴퓨터 동네 기본기를 다지는 게 우선일까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4년 뒤 뭐 어떤 친구들은 불편하게도 1년 뒤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반년 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제 졸업해 갖고 학교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구나 하는 타이밍에 다음에는 어디 가지 하는 타이밍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막 오늘날에 핫한 거 준비해 뒀다가 여러분 졸업할 때쯤에는 이미 다 어르신들이 앉아 있어 갖고 우리를 뽑지 않는 그런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우리 그 뭐 600명 톡방이라든가 등등의 누누이 얘기하는 영어 공부하시고 수학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동네 기본기들 챙겨 두시는 게 보통은 예후가 좋다. 나중에 내가 운신의 폭이 충분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를 그나마 만족하면서 고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라고 저는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막 실전에서 쓰는 스킬 같은 거를 굳이, 그러니까 코딩 실력 빠르게 느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닌 실전 연습을 지금 시점부터 하는 거는 가성비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도박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뭐 GPT가 다 짜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충 그런 정도로 늘 주장을 하고 있고, 일단은 아직까지는 제 수업 듣고 졸업한 친구들의 피드백이라든가를 들어봤을 때 방금 말했던 그게 기본기 챙겨두는 게 가장 안정적인 수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4년을 한다라 치면 그렇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